혹시 어린이 철학책 이런 건 관심 없으세요? 네, 철학책이요. 네. 약간 그런 어떤 의도냐면 네. 기회가 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해봤어요. 저희는 이제 재미를 봤었어요. 네네. 철학의 숲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게 저희 기대보다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저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철학이 어려서부터 좀 친숙해지면 커서도 그거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 아예 그런 전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학책 읽어봐 하면 잘 못 읽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대중적 교육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좀 철학을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널리 퍼뜨리려면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게 저는 뭐 항상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항상 근데 모든 책이 그렇듯이 소피의 세계는 굉장한 베스트셀러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엄청 잘 쓴 책이잖아요. 또 근데 잘 쓴 책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시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철학을 하는 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소년 분야가 아니고 성인 분야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데 항상 작업하시는 분은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나오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정말 좀 제대로 됐다기보다는 정말 재밌고 그 문학적으로 소설처럼 돼 있으니까 소피의 세계 같은 경우는 소설이면서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필자 역량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청소년 책을 개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뭐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해본 분야는 아니라서 뭐 이렇게 확답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영역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거를 찾아다가 번역해서 내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권해줄 만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노블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학 그래픽 노블. 철학 만화책 같은 게 최근에는 좀 이제 그 성인 대상도 있고 청소년 대상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최근에는 또 무슨 철학 만화책이 많이 나오죠. 웹툰 형식으로 된 것들이 또 그런 형식으로 나와서 좀 재미도 보고 있고 최근에 판매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철학 웹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철학 유튜버들이 또 책을 내시더라고요. 5분 철학.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책들 나오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좀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의가 맨날 아까도 말씀드린 니체나 이렇게 막 쇼펜하우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21세기 철학에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옛날 이야기를 지금 아무래도 좀 안 맞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인류세 기후위기 니체가 아무리 뛰어난 기후위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철학이 맨날 니체를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니체가 너무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만 하기보다는 정말 현대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겪고 있는 불평등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좀 사회적이고 지금 당장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대중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철학적 독서 모임이라는 책을 내면서 좀 오늘의 철학이라는 걸 탐구해보자 같이라는 이제 좀 그래서 좀 약간 신선하다 뭐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런 의미에서 신선한 책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좀 신선한 좀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편집 니체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게 편집장님과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되나요? 예, 말씀하시죠. 니체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니체 전집 한 부는 책세상밖에 없잖아요. 보통 문학 작품은 이제 괜찮은 문학 작품은 한 3개, 4개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척박한 학계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일단 전집을 하나 만들어낸 것도 사실 엄청난 거죠. 한국에서 뭐 니체 전공자가 한국에서 뭐 털어봐야 뭐 10명, 20명, 100명도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 기획을 한 것 자체가 그래도 니체는 나온 이유가 어떻게 니체는 계속 이제 개론서로 나오고 있지만 팔리기 때문에 그래도 니체 전집이 나온 거고 예를 들면 니체보다 더 중요한 뭐 칸트 전집이나 나오고는 있지만 전집이 안 나왔죠. 해겔 전집이라든지 뭐 플라톤 전집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니체 전집이 하나 더 나온다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좀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근데 초기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해서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인문 출판사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미래를 내다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니체 전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정말 몇백 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니체 전집이 왜 출판사 한 곳에서밖에 안 나오지 이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계속 사실 있었거든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면 오래 세계문학 전집처럼 오래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저는 일종의 뭐 블루오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도전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왜 안 만들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렵죠. 전공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근데 니체는 할만할 것 같은데 손익분기 못 맞출 것도 아니고 네, 아까 니체는 만들어 제가-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팔 텐데. 그렇죠. 그렇죠. 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그 니체 전집은 중학교 때 니체를 좋아했어요. 모르는데 네.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 그 회색 색깔 표지 있잖아요. 거기 그거 그냥 청아 출판사. 청아 출판사 그냥 샀거든요. 물론 이제 일단 사놓고 보는 거예요. 니체를 좋아하면. 그쵸. 니체는 그 정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한두 군데선 더 도전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템 회의 때 얘기해봐야겠다. 니체. 네. 아 여기 4월의 세계에서 하시면 저는 안 하고.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편집장님의 지금에 있기까지의, 그러니까 지금의 독서 취향, 지금 하시는 일이 있기까지의 뭔가 독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했다든지. 그 얘기하면 뭐 또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길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님이 뭐죠? 그 고등학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 이게 소패 세계 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과였는데 네. 이과였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실패를 좀 경험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그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소설이죠. 정확히는 소설인데 사실은 철학책이나 마찬가지인, 왜냐하면 철학책을 쓰려고 하다가 소설을 바꾼 거기 때문에 철학책인데, 그래서 그때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제가 그때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었고 물리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정말 물리학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는가?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이 세계가 부조리하다라는 것도 부조리한 세계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우연의 다른 말이. 그렇죠. 우연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큰 계기가 돼서 되게 실존주의라는,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실존주의의 이제 가장 큰 대도 중에 한 명이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좀 접하게 되면서 이 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도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좀 실존주의자였다면 대학에 가면서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 실존주의를 이제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철학이라는 게 나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최근에 어떤 현대 철학, 현대 사상의 문제로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좀 긴 20년 넘은 궤적이 있죠. 네. 그 공통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네. 약간 편집장님의 정치 성향도 네그리 하트 쪽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그리 하트 쪽이 뭐 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4월의 책이 좀 그런 좀 진보적인 책들, 사상에 대한 철학도 이제 진보적인 철학, 사회 철학, 뭐 그런 정치 철학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책을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노띠나 이런 분들도 좀 이제 그런 말하자면 미국에서 리버럴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야 뭐 네. 전공이 물리학이면 네. 일반인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공이 물리학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철학과 시선이 좀 다른가요? 다를 것도 같아서.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요. 왠지 생각하는 구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이 물리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그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뉴턴과 이제 갈릴레이 시대에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답이 있는 세계잖아요. 물리학의 세계라는 게 질서가 있고. 근데 이 사르트르나 이제 그 사람들이 1900 그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철학이기 때문에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거는 정말 세계에 어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서 나온 게 실존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리학이랑 완전 상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물리학은 완전한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존주의로 가면 정말 아무런 질서가 없고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 있고,
철학에서는 사실 근데 실존주의는 뭐 하나의 조류인 거고 그 세계관들이 계속 바뀌게 만드는 굉장히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철학의 매력인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세계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면서 좀 그런 세계관들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신념들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을 어떤 대화를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만약에 모른다면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게 다 이제 육식을 하니까 근데 비건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어떤 다양성이랄까 여유랄까 관대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것 같다. 포용성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것도 느긋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 여쭤보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문 전문, 그러니까 인문학 전문, 뭐 철학 전문 편집자가 되기 위한 덕목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열려있는 태도 플러스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근데 철학 편집자 구하기 힘든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외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외설을 하면 사실 어학 능력, 뭐 이렇게 박식한 지식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좀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좀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보다는 또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텍스트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태도. 근데 그런 걸 어쨌든 저자나 이제 역자와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니 그 사람들한테 좀 과감하게 물어봐서 배울 수 있는 태도.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벽돌 책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집요하게 또 텍스트와 씨름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랄지 그 끈기랄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편집자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배움의 시간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출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철학책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뭐 2달, 3달 이렇게 잡는데 어떤 건 이제 뭐 6달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감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출판사도 그렇고 어떤 출판계 전체에 좀 지원이 있어야지 어떤 인문 출판이라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의 어떤 성장하는 개인의 어떤 편집자들을 성장시키고 인문의 어떤 장형을 성장시키는 너무 이렇게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자 얘기 잠깐 나와서 네. 역자 구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역자가 아니면 맡겼는데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책 번역하기 되게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역자에 관련된 팁? 네, 역자 관련해서 이제 철학책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철학책만의 특수한 용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문 번역자들도 아무리 잘하는 전문 번역자들도 그 번역을 못하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뭐 장미의 이름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이제 강유원이라는 이제 철학자 선생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장미의 이름에 이제 오류를 몇백 개를 지적하는 거를 책을 글을 써가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기 선생 같은 대단한 번역자도 그렇죠. 철학에 관련된 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예시인 건데,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게요. 그래서 철학 어떤 뭐 니체면 니체, 헤겔이면 헤겔, 전공자가 번역을 하면 정확하거든요. 번역은. 근데 한국어로는 너무 이렇게 읽기가 힘든 그런 번역들이 나오고, 근데 비전공자가 또 번역을 하면 번역은 유려한데 개념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새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딜레마가 있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딜레마인 것 같고 고민인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인문 그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는 이제 인문 편집자, 철학책 편집자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있으면 좀 그 비전문가가 하더라도 좀 많이 고쳐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철학책을 어쨌든 그 전문가가 번역하더라도 한국어에 맞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인문 편집자를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어렵죠.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짜 그 괜찮은 인문 편집자 길러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리고 철학책은 표지 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각적으로 기억은 나진 않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좀. 니체의 인간학 표지 좋지 않나요? 그건 좀 있겠어요. 캐리커처 이렇게. 네. 그건 기억 남네.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표지 잡는 거. 그래서 철학책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저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처음에는 브루노 라투라는처럼 이렇게 저자를 중심에 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좋은 표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난한 표지. 무난한 표지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어떤 문자, 좀 추상적인 표지들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아까 뭐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는 안 등장하죠. 왜냐하면 저자가 약간 비호함이기 때문에 저자는 안 나오는데 이 책이랑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면 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어휘에 대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어떤 새로운 어휘의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휘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풍경들이 되게 이 책이 나오는 메시지랑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거는 좀 물론 이것도 추상적이긴 하고 항상 이 철학책들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의 이런 메시지적인 연결고리들을 좀 항상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학책 전문 표지 디자이너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요.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잘하는 분이 잘하죠. 네. 이제 삶의 무기가 되는 철학 리커버 표지 되게 멋있었는데. 되게 멋있어. 잘 팔리니까 리커버할 때 공을 엄청 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섰어. 그렇죠. 표지 어렵지 진짜. 여기 책 소개 안 해주신 책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주목하는 철학자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정말 이번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 정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 마음의 철학자 제목은 너무 좋죠. 예, 키르케고르 평전인데요. 부제에서 좀 도망치실 수도 있는데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모를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너무 잘생겼잖아요. 또 그래서 생긴 것도 엄청 잘생긴. 이 사람들이 19세기 철학자인데 니체보다 3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니체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근데 예전에는 이 사람이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덴마크 철학 19세기 덴마크 사람이고. 덴마크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잘 몰랐는데 20세기에 재발견이 됩니다. 이제 사르트르나 뭐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나 어떤 니체나 그러니까 릴케나 까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재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나중에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그런 이제 19세기의 어떤 우리 근대 철학이 아까 이제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진리인 진리를 찾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진리가 뭔가, 어떤 지식과 개념의 어떤 예를 들면 보편 타당을 습득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어떤 지식과 개념을 자기화하는 방식의 철학이 시작되는 게 키르케고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내면의 문제라든지 불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또 제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잊혀졌다가 이제 다시 재발굴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건 이 사람의 또 삶이 또 재밌어요. 어떤 그런 약혼녀와 헤어진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19세기와 21세기 연결고리를 찾자. 그러니까 니체를 반복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니체든 키르케고르든 헤겔이든 반복할 때 21세기 어떤 문제의식과 연결고리를 찾자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전기,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비슷한 책들이 좀 몇 권 나왔었죠. 근데 이 뒤에 글 멋있네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모험이다. 네. 그리고 불안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마음의 철학자네요. 불안을 배우니까. 네네. 책 제목이 그게 뭐 불안의 개념이랑 네, 불안의 개념이란 책도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뭐 이런 책, 굉장히 멋있는 책들이 많은데. 제목이 다 멋있더라고요. 엄청 멋있고, 사실 번역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글을 정말 잘 쓴 사람이에요. 익명으로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가명으로 이렇게 막 발표를 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책이고. 하여튼 뭐 그냥 교양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표지도 예쁘게 잘 나왔네. 네, 표지도 괜찮고. 근데 만들기 힘들겠다 진짜. 이런 거 만들려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544쪽, 566쪽짜리인데, 근데 이 책이 만들기 좀 힘든 게 왜냐하면 덴마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덴마크 사람들이, 근데 우리 덴마크 사람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진짜 인명을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번에 체감을 저도 이제 전기 작업 처음했는데 정말 어렵구나. 2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평전 작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좀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런 책을 포함해서 1년에 4-5권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뭐 이건 이제 좀 저희가 그러니까 좀 주력 도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면 좀 이제 얇은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뭐 한두 달에 만드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섞어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좀 섞어서, 그러니까 한두 달에 만드는 책과 이제 6달 걸리는 책들 섞어서 해야지, 아니면 6달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도 편집자 출신인데 가끔 이런 거를 위해서 주면 도망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걸 하느니 다른 책 2권 하는 게 더 쉬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도망다녔지. 도망다니면 되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뭐 나가라는 거 도망이라는 게 이제 정하기 싫은 거 주면 그것까지는 했는데 또 줄까봐 퇴사. 딴 데로 가. 아 진짜 도망.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인문 편집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출판사의 노력이 출판기 전체의 노력이 그렇잖아.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랑 똑같은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손익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팔리. 이게 얼마짜리로 나오? 28,000원짜리입니다. 아. 네. 번역해야지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지. 손익 맞추기도 힘든 책이라. 종이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어. 30% 올라가지고 큰 이제 위기죠. 네. 종이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 책은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책이 갈수록 싸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네. 혹시 이제 계속 외서를 찾으실 텐데 이거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하고 골랐어.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 하거나 이런 책들도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책은 당연히 있죠. 네, 그런 책들 뭐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게 이런 거 혹시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 정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에는 뭐 이렇게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우리랑 좀 안 맞다라든지 어떤 출판사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걸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안 되면 뭐 다른 출판사 뭐 이렇게 아는 친구한테 넘겨준다던가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야기겠죠. 기습 질문으로 네. 철학자 중 통틀어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 철학자 3명 보통 드는데요. 제가 철학자 수호성인이라고 제가 철학적 수호성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3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로띠를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가져온 건 아닌데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철학을 위한 선언이라는 책도 있고 사랑 예찬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이 사람 이제 브루노 라뚜르라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네. 기존의 철학자들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안락의자 철학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원래 정체성이 인류학자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과학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학 실험실을 인류학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과학 실험실에 인류학적으로 현장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그런 이제 현장 체험을 항상 담긴 글을 쓰거든요. 이 사람은 법원도 가고 지하철도 가고 이런 식의 되게 여러 가지 어떤 현장 체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재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존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분법적인 어떤 인간과 자연의 어떤 대립 구도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실제로서 항상 이렇게 결합이 돼 있거든요. 네트워크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정말 철학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세기 철학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유물론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어떤 새로운 주장들도 이 사람에서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과학인문학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2012년인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책을 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개론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읽는 브루노 라뚜르라는 이런 개론서를 또 내게 됐고 지금도 이제 번역서를 한 권 작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좀 더 이제 더 알리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한 명 추천해 준다면 한국 철학자. 네. 있습니까 한국 철학자?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는 뭐 약간 좀 율곡이 이런 사람 추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율곡이 지금 활동하는 이진우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최용 교수님을 말씀드릴게요. 최용 교수님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을 위한 윤리학, 그리고 동물 윤리 대논쟁,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이런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말하자면 채식주의 철학자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채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 이분이 대학교 때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었다.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책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논리 지금도 너무 완벽하게 이거는 완전 설득됐고 그래서
이거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단순히 철학적 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삶을 바꿔서 채식주의 철학자로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도 존경심이 들고 또 그런 걸 해가지고 계속 그런 동물 윤리에 관한 책도 연구서도 내고 원래는 그런 이제 사회 윤리의 전공이 아니고 논리 이렇게 학 전공 논리 철학 분석 철학 전공이었는데 그런 식의 사회 활동도 하시면서 또 대중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논리는 나의 힘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청소년 책인데 그런 책들도 이제 내시고 그런 사회 활동이나 어떤 그런 대중서와 이제 이런 진지한 책을 오고 가면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한국의 철학자가 아닌가. 저도 이제 많이 같이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좀 존경하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윤리 책을 같이 하신 거죠 아까? 네, 동물윤리 대논쟁, 동물윤리 책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단행 보는 책을 냈고 다른 데서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기고하는 글들도 많이 내시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한국의 동물윤리 관련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제가 내고 싶은 게 아까 동물윤리 저도 하고 싶다고 찾다 못 찾았는데 성인도 성인이지만 저 어린 애들한테 요 얘기 해주고 싶거든. 그 애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애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돋보기로 개미 태워 죽이고 여기서부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냥 병아리 괜히 괴롭히고 막 이렇게 강아지 괴롭히고 근데 잘 모르거든.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책을 읽히면 애들이 정서가 더 빨리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동물윤리 책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인문 편집자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네. 혹은 출판 동료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두 집단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출판 동료들한테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잘 하셨지만 어떤 인문학의 재미, 인문 편집의 재미를 좀 이제 같이 알려보자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철학책 독서 모임을 내면서 책을 이제 10권 다 이제 한국에 번역된 책들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10권의 철학책을 제가 이제 따로 모아놓으니까 어떤 구미의 3.1문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학책 그 전문 서점인 소요서가라든지 이런 데서 10권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큐레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닌데 그 협업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나온 제가 언급한 어떤 다른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시월 출판사도 있고 민음사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인문학의 어떤 재미 서로 이제 인문학 출판사들이 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서로 어떤 연결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연결을 좀 하고 편집자들끼리도 좀 네트워킹을 하고 하면서 좀 인문학 시장의 좀 파일을 좀 늘려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인문 편집자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뭐 그 좀 시야를 넓게 볼 것을 좀 넓게 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문 편집자라고 해서 인문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마케팅 서적도 읽고 소설책도 읽고 되게 넓게 시야를 보면서 이렇게 예술책도 읽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어떤 상아탑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사회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엔 더 그렇고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교차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차로의 역할을 할 때 어떤 시대와 발을 맞추거나 아니면 시대에 반발짝 앞서가는 어떤 좋은 인문서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넓게 보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던데. 어렵죠. 사람 구하기가 뭐 항상 그렇지만 2년 차에서 5년 차라는 좀 이렇게 항상 출판사에서 원하는 이미 좀 약간 육성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별 가르칠 건 없는 좀 약간 출판사 항상 근데 출판사만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가 문제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해답은 없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